경상남도 밀양시 외곽의 작은 마을. 이른 새벽 안개가 논밭 사이로 비단처럼 흐르는 이곳에서 윤복래는 오늘도 땅을 밟았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죠. 고추를 따고 상추를 다듬고 깻잎을 정리하는 모든 동작이 50년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고추는 말이야 사람 손 닿은 만큼 자란다니까. 복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빨간 고추를 바구니에 담았어요. 이 말은 그녀가 30년 넘게 운영했던 밀양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였죠. 그 식당은 이제 없지만 복래의 손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을 곳곳에 여전히 많았습니다. 복래의 집은 마을 입구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있었어요. 30평 남짓한 한옥을 개조한 집이었는데 마당에는 그녀가 직접 가꾼 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토마토, 오이, 호박, 상추, 깻잎까지. 계절마다 다른 작물이 자라났고 복래는 그것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죠. 복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마을 이장인 박이철이 지나가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65의 박이철은 복래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둘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서로의 인생을 지켜봐 온 오랜 친구였죠. 일찍 일어나는 게 버릇이라서요. 이장님도 산책하세요? 그렇죠.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매일 걷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복래 씨,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서울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복래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아들 정도윤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결혼 생활이 불안정했거든요. 방송국 PD로 일하다가 퇴사한 뒤 지금은 아내 정민아의 유튜브 채널 일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뭐 살고 있다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저희 때와는 다르니까요. 복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밭일에 집중했어요. 사실 그녀는 며느리 미나와의 관계가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도시 여성이었고 시골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불편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죠. 복래가 도윤과 미나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와 수백 명의 하객들. 복래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의 세계를 엿봤어요. 미나는 패션 관련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쇼핑 호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었죠. 구독자가 15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오셨어요? 아, 진짜 귀엽다. 한복 너무 예쁘세요. 결혼식 날 미나의 친구들이 복래를 보며 수군거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귀엽다는 말. 복래는 그 단어가 칭찬인지 놀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미나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전세로 3억 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복래는 그 금액을 듣고 놀랐죠. 자신이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큰 액수였으니까요. 며칠 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미나도 같이 가고 싶대요. 그래? 좋지. 방은 그대로 있으니까 편하게 와라. 복래는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는 건 명절을 제외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였거든요. 며느리도 함께 온다니 더욱 기대가 됐죠. 그런데 어머니, 혹시 영상 촬영 좀 해도 될까요? 미나가 시골 브이로그를 찍고 싶대요. 요즘 그런 게 인기래요. 영상? 뭐, 그건 뭔데? 아, 그냥 집 주변 모습이랑 어머니 일하시는 거 잠깐 찍는 거예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복래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승낙했습니다. 자식들 하는 일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편하게 쉬다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복래는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도윤과 미나가 오면 먹일 음식 재료를 사려고요. 슈퍼 주인 김순자는 복래와 같은 또래였는데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죠. 복래 씨, 뭐 살 거 있어요? 응, 아들 내려온다고 해서.
고기도 사고 채소도 좀 사야지. 아이고, 좋겠다. 우리 아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내려오는데. 순자는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시골 노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들이 집에 오는 것이었으니까요. 복내는 삼겹살 2kg과 각종 채소를 샀어요. 총 6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녀에게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추석을 열흘 앞둔 9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 복내는 아침부터 집 안팎을 청소했어요. 마당을 쓸고 방을 정리하고 장독대에 먼지를 닦았죠. 점심때쯤 되자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들어왔어요. 복내는 그 차가 낯설었습니다. 도윤이 이런 차를 샀나 싶었죠.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미나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롱코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머리는 웨이브로 세팅되어 있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마치 패션 화보를 찍으러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왔구나. 도윤이도 왔고. 복내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며느리의 차림새가 시골 풍경과 너무 대비되었거든요. 도윤이 차에서 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죠? 집이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래, 너 방은 그대로 있다. 들어가서 쉬어라.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나는 사방을 둘러보며 연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와, 진짜 시골집 느낌 나네요. 어머님, 여기 완전 인스타 감성이에요. 인스타가 뭔데? 아, 그냥 사진 찍기 좋다는 말이에요. 복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계속해서 집 곳곳을 촬영했어요. 된장 항아리, 텃밭, 마당에 감나무까지. 마치 모든 게 신기한 듯이 카메라에 담았죠.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미나는 부엌에서 복내를 관찰했습니다. 어머님 요리하실 때 영상 찍어도 돼요? 시골 할머니 요리하는 거 요즘 엄청 인기거든요. 복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허락했어요. 며느리가 좋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미나는 작은 카메라를 꺼내 삼각대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복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는 모습을 찍기 시작했죠. 어머님 혹시 이거 하시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뭐든지 좋아요. 뭐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요.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면 돼요. 복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된장은 말이지 3년 묵은 거라. 맛이 깊어요. 좋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해주세요. 미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촬영을 이어갔어요. 복내는 카메라가 불편했지만 며느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협조하고 싶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죠. 도윤은 어머니의 음식을 오랜만에 먹으며 감탄했고 미나도 맛있다며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이거 레시피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런 게 인기가 있나? 네, 요즘 시골 할머니들 요리 영상 엄청 뜨거든요. 조회수 100만 넘는 것도 많아요. 복내는 100만이라는 숫자를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식사 후 미나는 복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뭐, 그냥 그렇지.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긴 한데.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깜빡깜빡 하시는 일 없으시죠? 복내는 그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가끔 모아둔 데를 잊어버리긴 하지.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 아, 그렇구나. 혹시 병원 검진 같은 거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 마을 보건소에서 받지. 별 이상 없대.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미나야, 그만 찍어. 어머니 피곤하시겠어. 알았어, 여보. 조금만 더. 복내는 며느리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도윤이 이 여자를 선택한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선선했고 별이 쏟아질 듯 빛났어요. 어머님,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서울은 완전 미세먼지 폭탄인데. 그래, 여기는 원래 공기가 좋지. 미나는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뭐 봐? 아, 오늘 찍은 영상 편집 생각 중이야. 이거 잘 편집하면 조회수 엄청 나올 것 같아. 복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남들에게 보여진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좋아하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미나와 도윤은 방에서 무언가를 의논했습니다. 복례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 컨텐츠로 조회수 100만은 거뜬할 거야.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 부담? 아니야, 이건 그냥 일상이잖아. 우리는 그걸 기록하는 것뿐이야. 미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영상의 제목과 편집 방향을 구상하고 있었죠. 시골 할머니의 하루, 70대 시어머니와의 동거, 시골 요리 레시피. 무엇이든 조회수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일찍 일어나 복례를 따라 텃밭으로 갔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밭일하시는 거 찍어도 될까요? 그래, 찍어라. 복례는 고추를 따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미나는 다양한 각도에서 그 모습을 촬영했어요. 아침 햇살이 복례의 주름진 손을 비추었고 그 모습은 묘하게 서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야. 와, 70이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밭일을 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복례는 웃었습니다. 밭일은 그녀에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나에게는 그게 대단한 일로 보이는 모양이었죠. 촬영이 끝나고 미나는 도윤과 함께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복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차가 멀어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뒀어. 복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록 미나가 조금 낯설긴 했지만 아들을 잘 돌봐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복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그 편안함이 곧 깨질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의 일상이 누군가의 야망을 위한 재료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나와 도윤이 밀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마다 텃밭을 돌보고 장에 나가 장을 보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상 말이죠. 그날도 복례는 박이철 이장과 함께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사로웠고 두 사람은 보리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복례 씨, 아드님 다녀가셨다면서요? 네, 며느리도 같이 왔었어요. 영상 찍겠다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영상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손주도 맨날 스마트폰으로 뭐 찍고 그래요. 이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례도 함께 웃었죠. 그저 세대 차이려니 생각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김순자가 급히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복례 씨, 이거 봐요, 이거. 순자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복례 씨 며느리가 영상 올렸는데 이거 좀 이상해요. 순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복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복례의 얼굴이 크게 나와 있었어요.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골 치매 시어머니의 하루 슬픈 가족 이야기. 복례는 그 제목을 보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치매? 자신이 치매라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봐요, 영상을. 순자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차분한 배경음악과 함께 미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화면에는 복내가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막이 이상했어요. 73,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시어머니. 복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복내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장면, 그리고 미나와의 대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이 편집되어 있었어요. 복내가 가끔 놔둔 데를 잊어버리긴 하지라고 말한 부분만 강조되어 있었고, 그 뒤에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라는 말은 잘려나갔죠. 자막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상 중간중간 미나가 카메라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도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시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혼자 시골에 계시는데 너무 걱정돼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복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멀쩡한데 왜 며느리가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영상은 8분 정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자막이 나왔어요.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을 이해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어머님의 일상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복내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복내 씨, 이거 정말 치매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멀쩡해요. 그럼 왜 며느리가 저렇게 올린 거예요? 복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이철이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영상 밑에 댓글을 확인했어요. 댓글에는 수백 개의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네요, 유유.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시어머니 불쌍하시다. 며느리분 천사세요. 요양원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혼자 두면 위험하지 않나요? 이철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내 씨, 이거 큰일인데요. 조회수가 벌써 15만이 넘었어요. 15만이요? 복내는 그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치매 환자로 소개되는 영상을 15만 명이 봤다니.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당장 전화해 보세요. 이거 내려달라고요. 이철의 말에 복내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만에 도윤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도윤아, 너희가 올린 그 영상.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미나가 편집해서 올렸어요. 근데 왜 나를 치매 환자라고 한 거니? 나는 치매가 아니야. 어머니, 그게 미나가 좀 과장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말해볼게요. 과장? 이게 과장이냐? 당장 내려. 복내는 평생 아들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도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죠. 알겠어요, 어머니. 미나한테 얘기해 볼게요. 진정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내는 스마트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복내 씨, 괜찮아요? 순자가 복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철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거짓말로. 명예훼손이죠. 당장 변호사 상담 받아야 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복내 씨가 며느리한테 치매 환자로 올라갔대. 인터넷에 영상 올라갔대. 복내는 그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 모습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편집되고 왜곡되고 조작된 누군가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복내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회수는 3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1000개가 넘었어요. 복내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되는데.
빨리 병원 모시고 가세요. 며느리분 정말 착하시네요. 우리 할머니도 치매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복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치매 환자로 단정 짓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나는 멀쩡한데. 복례는 거울을 봤습니다. 이른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정신도 맑았어요.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죠. 점심때쯤 도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미나가 영상 안 내린대요. 뭐?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고 구독자들이 좋아한대요. 그리고 광고 수익도 들어오고 있대요. 복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광고 수익?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는 말인가요? 도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좀 그렇긴 한데요. 미나가 워낙 고집이 세서. 고집? 이게 고집 문제냐? 이건 거짓말이야.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미나를 설득해 볼게요.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복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았죠. 그날 오후 복례는 박이철과 함께 밀양 시내의 한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초반의 변호사가 둘을 맞이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고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영상 삭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가 아니라는 의료 소견서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료 소견서요? 네,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걸 증거로 제출하시는 거죠.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내용 증명 발송 절차에 대해 설명했고 복례는 그 자리에서 내용 증명 작성을 의뢰했어요. 비용은 3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복례에게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복례는 밀양의 한 종합병원 신경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치매 검사를 받고 싶어서요.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멀쩡해요. 그런데 증명이 필요해서요. 복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간이 인지기능 검사부터 해드릴게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사는 여러 질문을 했어요. 오늘 날짜, 계절, 장소, 간단한 계산, 단어 기억 등. 복례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100에서 7을 연속으로 빼세요. 93, 86, 79, 72, 65. 좋습니다. 이제 제가 세 단어를 말할 테니 기억해 주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5분 뒤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세 단어가 뭐였죠? 비행기, 연필, 소나무요.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검사 결과 인지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치매는 아니세요. 소견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발급해 드릴게요. 복례는 소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는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날 저녁 복례는 도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 병원 갔다 왔다.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치매 검사 받았어. 결과는 정상이야. 나는 치매가 아니라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 소견서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 미나한테 전해라. 어머니,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냥 가족끼리. 가족? 복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냐?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복례는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2,000개가 넘었습니다. 복례는 새로 달린 댓글들을 읽었죠. 할머니 요양원 가셨나요? 업데이트 기다려요. 며느리님 힘내세요. 복례는 스마트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마을 이장 박이철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장님,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복례 씨. 제가 증인으로라도 서야죠. 고맙습니다. 복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멀쩡한 정신이 누군가의 콘텐츠가 되고 동정의 대상이 되고 조회수가 되는 게 너무 참담했어요. 나는 내 이야기의 주인이야. 복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례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확인했어요.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댓글도 매일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여전히 내려가지 않았죠. 복례 씨 아직도 안 내렸어요? 마을 회관에서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용 증명 받고도 꿈쩍도 안 하네요. 그 며느리 참 뻔뻔하기도 하지. 마을 사람들은 복례의 편이었습니다. 다들 복례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고 그녀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인터넷 세상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영상만 보고 복례를 판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례는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고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복례는 배추 사이에 잡초를 뽑으며 생각에 잠겼죠. 왜 미나는 영상을 안 내리는 걸까? 돈 때문일까?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색 SUV. 지난번 미나와 도윤이 타고 온 그 차였죠. 복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세 사람이 내렸어요. 미나, 도윤,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례는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니?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어요. 이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현 선생님이세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울에서 온 정신과 의사입니다. 복례는 그 말에 경계심을 느꼈어요. 정신과 의사를 데려온 이유가 뭘까? 나는 검사 받았어. 치매 아니래. 미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네 병원 검사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의를 모셔왔어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면 더 확실하잖아요. 필요 없어. 나는 멀쩡하다고. 도윤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냥 한 번만 받아보세요. 정말 괜찮으시다면 그걸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복례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미 병원에서 검사받았다고 했잖니. 소견서도 있어.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소견서로는 부족해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복례는 그 말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 왜 갑자기 법 얘기를 꺼내는 걸까? 바로 그때 박이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복례의 집 쪽으로 오다가 낯선 차를 보고 달려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철이 물었습니다. 미나는 눈살을 찌푸렸죠. 이장님이시죠? 저희 집안일인데요. 복례 씨가 곤란해 보이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이철은 복례 옆에 섰습니다. 복례는 그의 존재가 든든했어요. 김재현이라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사는 간단합니다. 30분 정도면 끝나요. 아니요, 안 받을 거예요. 복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그냥 검사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 거예요? 두렵다고?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럼 검사 받으세요.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시면 되잖아요. 복례는 미나의 논리에 함정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뭔가 조작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이철이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분, 복례 씨는 이미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어요. 그걸로 충분하죠. 이장님은 가족도 아니신데 왜 끼어드시는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이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마을 이장이고 복례 씨를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상황은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정신과 의사를 갑자기 데려오는 게 이상하죠. 게다가 영상도 아직 안 내리셨잖아요. 내용 증명까지 받으셨으면서. 미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말렸죠. 미나야, 그만하자. 뭘 그만해? 우리가 어머니 걱정돼서 온 건데. 걱정? 복례가 비웃었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고 걱정이라고.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뭐? 조회수를 위해서 나를 이용한 거 아니냐?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해서. 그럼 왜 영상을 안 내려? 내가 부탁했잖니.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서요. 치매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콘텐츠거든요. 복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거짓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철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분,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신고요? 미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재현이라는 남자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저는 그냥 부탁받고 온 건데. 부탁? 이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받으셨죠? 남자는 미나를 쳐다봤어요. 미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요. 전문이시니까. 전문이면 환자를 직접 찾아오나요? 그것도 사전 예약도 없이? 이철의 질문에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저 남자는 진짜 의사가 아닐 거라고.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철이 요구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적였죠.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 의사가 면허증을 안 가지고 다닌다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미나가 도윤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가요. 어머니가 이러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례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도윤아, 너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고 차는 다시 밀양을 떠났습니다. 복례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 씨, 괜찮으세요? 이철이 물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이장님, 저 사람들이 뭘 하려는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내일 변호사한테 다시 상담받아봐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나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단순히 조회수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복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철도 함께였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혹시 후견인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후견인이요? 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자를 지정하는 제도예요. 그 보호자가 재산 관리나 법적 결정을 대신하는 거죠. 복례는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치매라고 인정되면
며느리분이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생기는 거죠. 복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제야 미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상, 가짜 의사, 정밀 검사 요구. 모든 게 후견인 신청을 위한 포석이었던 거죠. 그럼 제 재산이 네, 며느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치매 진단서와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복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건 많지 않았어요. 이 집과 땅 그리고 은행에 있는 5천만 원 정도의 예금.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 평생 모은 돈이었죠. 저를 치매로 만들려는 거였구나. 복례는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셔야 해요. 일단 재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시고 후견인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증을 받으세요.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복례는 이철을 바라봤습니다. 이철이 말했어요. 복례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그날 오후 복례와 이철은 공증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복례는 자신의 정신 상태가 정상임을 공증받았고 만약의 경우 이철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문서도 작성했어요. 비용은 20만 원 정도 들었지만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며칠 뒤 복례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였어요.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죠. 성년 후견 심판 청구. 미나와 도윤이 정말로 후견인 신청을 한 겁니다. 이유는 치매로 인한 판단 능력 상실. 증거로는 유튜브 영상과 민간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복례는 그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구나. 조회수만이 아니었어.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야. 이장님, 복례는 급히 이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 씨,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서류가 왔어요. 후견인 신청이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철은 15분 만에 복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큰일인데요. 빨리 변호사한테 가봐야겠어요. 두 사람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법원 심리가 한 달 뒤네요. 그때까지 준비해야 해요. 어머님이 정상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어떤 증거요? 의료 기록, 일상생활 기록, 증인 진술 등이요.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소견서가 허위라는 것도 입증해야 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 말입니다. 그날 밤 복례는 도윤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너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내 어미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너는 내 아들이잖니. 미나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래서 어미를 팔아넘긴 거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었죠. 복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일은 평생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식에게서 말이죠. 하지만 복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존엄을, 그리고 진실을 지켜내기로 말입니다. 법원 심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복례는 한 달 동안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 증거 수집, 증인 섭외까지. 박이철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도 기꺼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심리 이틀 전 복례는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밀양시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이었어요. 신경과 전문의는 6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30년 넘게 치매를 연구해온 권위자였죠.
어르신, 오늘 정밀 검사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법원에 제출할 소견서가 필요해서요. 복내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를 시작했어요. 단순 인지검사부터 MRI 촬영까지. 검사는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MRI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뇌의 해마 부위도 정상이고 전두엽 기능도 나이에 비해 매우 양호합니다. 인지기능 점수는 30점 만점에 28점. 73 나이를 고려하면 우수한 수준이에요.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정신 기능이 뛰어나세요. 복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는 상세한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고 복내는 그것을 꼭 쥐었어요. 이게 자신의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든든했습니다. 심리 전날 밤 복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도윤과 미나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였죠. 평생 한 번도 법원에 가본 적 없는 복내에게 이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복내 씨, 내일 몇 시에 출발할까요? 이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내일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거든요. 9시쯤 나가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복내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골라야 했어요. 가장 깨끗한 한복을 꺼내 다렸죠. 치마 저고리를 다리며 복내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 복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자부심이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도윤을 대학까지 보냈고 이 집도 샀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건데. 복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게 슬펐어요. 다음 날 아침 복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73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멀쩡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복내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9시 정각 이철이 차로 왔어요. 마을 사람들도 몇 명 나와서 복내를 배웅했습니다. 복내 씨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복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응원이 힘이 됐어요. 밀양 가정법원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법원 건물은 생각보다 컸어요. 복내는 처음 보는 법원 건물에 긴장했지만 이철이 옆에서 지켜줘서 조금 안심이 됐죠.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준비 다 되셨죠? 네, 걱정 마세요. 오늘 상대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증거면 충분해요. 3사람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판사석 앞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복내는 왼쪽 자리에 앉았고 잠시 뒤 오른쪽 문이 열렸습니다. 미나와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복내는 아들의 얼굴을 봤지만 도윤은 시선을 피했죠.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어요. 모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성년후견 심판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측부터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청구인 윤복내 씨는 현재 73세의 고령으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등이 관찰되며 이는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복내가 가끔 놔둔 데를 잊어버린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복내는 그 장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의 소견서에 따르면 인지기능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재산 보호와 복리를 위해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복내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청구인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유튜브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말 중 일부만 발췌해 마치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원본 영상의 전체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 소견서의 의사는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면허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의료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셋째, 피청구인은 밀양 최대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으며 치매가 아님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MRI 검사와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입증됩니다. 변호사는 의료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어요. 넷째, 이 후견인 신청의 실제 목적은 피청구인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함입니다. 청구인은 유튜브를 통해 피청구인을 치매 환자로 조작하고 가짜 의사를 동원해 진단서를 위조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미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했어요. 조작이라니 그건 오해예요.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청구인은 앉으십시오.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이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50년 넘게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이웃이자 친구입니다. 피청구인의 일상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복래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텃밭을 돌봅니다. 혼자서 채소를 기르고 장을 보고 요리도 하시죠.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돈 계산도 정확하게 하십니다. 치매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영상에서 본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영상은 일부만 편집된 거예요. 복래 씨는 정신이 또렷하시고 판단력도 뛰어나십니다. 이철의 증언이 끝나고 마을 슈퍼주인 김순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복래 씨와 30년 넘게 거래했습니다. 물건값 계산도 정확하시고 거스름 돈 틀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치매 환자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판사가 복래에게 물었습니다. 피청구인 본인이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복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73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며느리가 올린 영상은 거짓이에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집과 땅 그리고 은행에 있는 5천만 원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복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결혼할 때도 500만 원을 줬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치매라고 하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해요. 이게 자식이 할 짓입니까? 복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누구도 저를 병든 사람으로 만들 권리가 없어요. 저는 당당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복래의 말을 경청했어요. 청구인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미나의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할 말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진심으로 걱정했을 뿐입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피청구인이 후견인이 필요할 정도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 말입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짜 의사의 소견서는 이미 무효화되었고 영상은 편집된 것으로 드러났으니까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윤복래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구인 정민아 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짜 의료 소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하겠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철이 부축했죠. 복례 씨 이겼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도윤이 복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복례는 멈춰 서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윤아. 복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는 선택했어. 어미보다 돈을, 어미보다 아내를 선택했지. 그건 내 자유야. 하지만 나도 선택할 거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복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며칠 뒤 복례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미나 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정지됐습니다. 영상도 모두 삭제됐고요. 복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난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느긋하게 살아갔죠. 어느 날 오후 복례는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걸로 영상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복례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치매가 아니어도 치매라고 할 수 있어요. 영상을 편집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카메라 들고 와서 찍겠다고 하면 꼭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어디에 올릴 건지, 어떻게 쓸 건지 확인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례 씨 정말 대단해요. 그 어려운 일을 혼자 해결하시다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장님이랑 마을 분들이 도와주셨죠. 복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때 복례는 혼자 텃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고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복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하지만 여전히 힘이 있는 손이었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복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며칠 뒤 복례에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도윤이 보낸 편지였어요. 복례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미나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한 짓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언젠가 어머니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들 도윤 올림. 복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래, 천천히 가거라. 나는 여기 있을게. 복례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다시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있었고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복례는 고추를 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추는 사람 손 닿은 만큼 자란다니까. 인생도 그런 거지. 해가 저물었습니다. 복례는 바구니에 채소를 가득 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텔레비전을 켜고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날 밤 복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은 맑았다. 텃밭에 고추가 많이 익었다. 이웃 할머니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요즘은 마음이 편하다. 내가 나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다. 도윤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할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복례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73의 여인은 그렇게 하루를 마감했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복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땅을 밟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삶이었습니다.